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경아 범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범죄자들의 그 생물학적 요인, 역대 처음에는 이런 기준으로 봤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조금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왜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최초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처벌을 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하면 무조건 처벌을 하는. 딱 기준이고 잘잘못에 한정돼 있었던 거죠. 어떤 행위가 됐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죄를 저지를 거나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는 죄형 법정주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것이 최초의 이제 어떤 형법적인 어떤 처벌 관련된 어떤 그런 법을 담았었는데요. 이런 그런 기조, 그런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받는 어떤 쾌락 또는 이익, 이것과 처벌을 받게 됐을 때에 받는 고통, 손해,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범죄를 저질래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고, 이제 그런 기조가 이제 같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유의지를 좀 더 중시하고 자유의지 이외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끌어내는 어떤 푸시하는 그런 요인은 이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이 이제 초기에 이제 그렇구나. 단순히 뭐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것만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겠죠. 전후 사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뭐 그 사람의 특징이라든가 뭐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됐을 경우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또는 정말 나이가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있다 보니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이 모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똑같은 어떤 형벌을 줬다는 거네요. 그게 초창기고.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성에서부터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범죄를 저지를 이제 가능성이 더 크고 어떤 요인들이 그러면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그 요인으로 끌고 가느냐. 그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다른 개념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결정론입니다. 사람은 결정되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결정되어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초창기에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범죄를 저지르게끔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형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다라고. 이제 그 양형의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에 기반한 단순 죄형 법정주의. 그거를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처음에 나온 거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적용은 이제 또 나중에 시대가 나오는군요.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어 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억제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억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벌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쾌락 내지는 이익을 상쇄시키는, 그래서 억제시키는 그런데 기여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함으로써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렇겠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요시 여겼었던 것은 처벌을 한다 그러면 처벌이 정말 확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처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또는 뭐 처벌은 신속해야 된다.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맞다. 또 이제 다른 요인으로서는 이제 강력하게 처벌할수록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확실성, 그리고 처벌의 엄격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왔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더 많은 영향을 주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범죄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로 태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가 크거나 코가 크거나 뭐 팔다리가 길거나 짧거나 뭐 이런 모양들이 이제 범죄자 결정적으로 타고 태어난 범죄인들을 가릴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아니겠느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군요. 네, 그렇게 봤었던 것이고 거기서 대한 이제 부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이를 더 못 낳게 해야 돼, 막 이런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 현대적으로 과연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이 그럼 전혀 뭐 설득력이 없는 것이냐.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네,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기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많은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재미있는 건데요. 사람에게는 염색체가 있죠. 그쵸. X, Y가 있고 주로 X는 이제 주로 엄마한테 맞는 것이고 이제 아빠는 X,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X 염색체를 받으면 딸이 되는 것이고 네, Y 맞아요. 염색체를 받으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여자는 XX고 남자는 XY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염색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50-5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 절반, 남자 그렇진 절반. 않죠, 딱히. 예,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산수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약간의 오류가 생겨서 사람의 경우도 이제 돌연변이처럼 XY 염색체 또는 XX 염색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XY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XXY를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씩이 더 있는 거네요. 네. 또 XXX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XY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보통 남자죠, 당연히. 그렇죠. 남자인데 한 1000명 중에 1명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0.1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적은 1000명 중에 아닙니다. 1명이면 많은 숫자죠, 진짜. 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 키가 좀 크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 능력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XYY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이제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그래서 요 XY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XXY 같은 경우는 여자 염색체가 더 많은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범죄와의 연관성은 뭐 적다고 해요. 그리고 XXX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고요.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많아요. 1200명 중에 1명꼴이에요. 야, 진짜 그 많네요, 진짜. 네, 이런 여성들은 아까 그러면 XXY도 남성이에요? 네네. Y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Y가 남성이걸 들어가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호모를 그럴 이제 수 있겠군요. 이야기할 수 있겠죠. XX 같은 경우, XXX 같은 경우 트리플 X인데 트리플 X 같은 경우는 키가 좀 크고요. 여성인데도 키가 크고 훨씬 더 좀 여성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와의 연관성은 좀 적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XYY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남성의 경우 좀 더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좀 강하더라라는 건데, 근데 이것은 뭐 그냥 확률적으로 그런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 남자의 어떤 특징이라 그러면 약간 좀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인내심이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성향들이죠. 이제 그런 성향들이 아무래도 이제 폭력적인 범죄에
를 저지르는데 조금 더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범죄를 다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요인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 네. 뭐 이제 확률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또 큰 또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발음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남성 호르몬은 범죄와 관련성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성향과 또 관련성이 높고요. 공격성, 그다음에 경쟁 행동 이런 거가 관련이 있고 폭력 범죄범들을 따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특히 이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다. 테스토스테론이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 근데 폭력이나 그런 공격적인 범죄는 훨씬 남성 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더 강한 자가 훨씬 더 폭력을 더 쓸 수 있는 당연하죠.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폭력을 써서 남을 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성이 그럴 확률이 높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 남성 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다 보니 더 위험한 존재로 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건 아까 얘기했던 이제 XY죠. XYY가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일반인들도 반드시 그 남성 호르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 남성 호르몬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뭐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좀 그렇긴 그렇고요. 하죠. 물론 여성의 폭력 범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있을 텐데 훨씬 확률적으로는 높다. 호르몬의 차원에서 그렇고요. 조직폭력배들 같은 경우도 남성 위주의 갱들이 더 많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 갱들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비율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남성에 비하면. 않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이제 에스컬레이션, 이제 상승이나 언어적으로도 이제 공격성이 더 높고 이제 분노를 높이 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좀 트리거가 되냐면 사회적인 지위 유지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계가 더 낮은 침팬지에게 실험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위계가 더 낮은 침팬지에게는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주입을 시켰을 경우에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뭔가 억눌려 있는 게 있어서 그랬나? 자기보다 약한 침팬지에게는 더 큰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더 본인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내가 보고 배운 거죠. 예전에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또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자기보다 높은 위계에 있는 침팬지에게는 오히려 복종을 잘합니다. 오히려 그 남성 호르몬을 더 주입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반드시 꼭 공격적인 성향만 계속 증가시킨다기보다는 그러네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제어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더 이 호르몬이 복합적이네요, 진짜. 순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남성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래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더 증가하고? 왜냐면 여성한테 좀 약간 비슷하게 맞춰야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증가하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쵸. 어떻게 남성 막 이렇게 거칠고 막 이러면 여자를 절대 꼬실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기보다도 이 호르몬 자체가 그런 변화를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이 공격적인 어떤 이 호르몬보다는 호르몬이 좀 적게 배출이 됨으로써 공격성이 좀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위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르몬이 높으면 더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사랑에 빠진 남성은 보통 자기 그 여친 내지는 자기 아내에게 많이 봐주죠. 순종하기도 하고. 아하. 그런 면에서. 그런 면도 좀 있지 왜냐면 않을까. 그거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위기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호르몬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너무 이야기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요? 여성은 반대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사랑에 빠졌을 경우에 오히려 증가한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남성은 여성은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고. 약간 증가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지금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 정도가 비슷비슷하고 서로가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잘 맞는 거죠. 거구나. 근데 이 기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이 남녀간의 사랑을 이 호르몬 쪽으로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또 서로 호르몬 수치가 비슷하고. 참 콩깍지가 씌이는 것이 뭐 6개월에서 1년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남성 호르몬이 막 넘치니까 남자들이 순종을 잘 안 하죠. 결혼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요런 이제 수치가 비슷해지는 그 기간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그 정도로 그렇게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물질로는 이제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도파민이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이 분비됐을 경우에도 이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쾌락 또는 성욕 또는 식욕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장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또는 혈압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제 효과가 있고요. 또 부족해지면 이제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거나 적거나 모두 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도파민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조금 더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겠고 그러면 이제 너무 행복감을 많이 느끼다 보면은 이제 겁이 없어지겠죠. 그런 겁이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일탈 행위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질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우울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심해지면 조현병까지 조현병의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세포가 손상이 되면 파킨슨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폐나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군요. 소비나 중독 뭐 이런 것과도 또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그렇고 그런 호르몬들의 영향도 분명히 받는다. 그걸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호르몬 연구까지가 된 거예요.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호르몬들이 말하자면 이제 동기부여 또는 처벌과 보상 또는 인내심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너무 부족할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될 어떤 처벌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 그걸 못하는구나. 그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을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런 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너가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너의 결론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먹히는 거죠.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먹히게 되는 거죠. 오류가 생기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호르몬 연구도 되고.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의 뭐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작동들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라든가 뭐 어떤 분석하기가 편하지만 그게 타고나기를 뭐 도파민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너무나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무 적게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 요거는 형량 감량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야, 그거 근데 진짜 애매하다. 호르몬 수치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걸 측정할 것이며 예, 그렇게까지 뭔가 선천적으로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야 이제 적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제 법정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로 네네. 전문 이제 전문 감정 소견을 내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이제 우울해지거나 또는 뭐 이래서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신미약자. 아, 그렇죠. 심신미약이라는 예, 단어를 해당이 될 수 쓰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도 그게 해당이 돼요? 네,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소송을 많이 하죠. 이제 형사소송에서 그런 그쵸. 다툼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형량이 확 줄어들죠, 이제. 그렇게 네네,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판사가 잘 가려서 또 감량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때로는 이제 가중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제 형량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대한 공정하게 어떤 판결을 내려보고자 이런 이제 연구들도 진행이 되는 걸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분해서 예전에는 이 죄를 지으면 이 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고려될 그런 원인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이런 연구들이겠죠, 다. 예, 뭐 당연히 이제 형량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요. 예, 또 범죄 예방적인 예방 측면에서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죄를 더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왔다.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겠죠. 더한 연구 결과도 있나요? 호르몬까지 연구가 끝인가요? 아니면? 뭐 지금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하여간 있는지 없는지만 예,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훨씬 더 예. 그렇지만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요것도 그래야 많은 분들이 되겠네요. 또 알고 계시는 얘기니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